아까 이제 화장실 가면서 어떤 학생을 하나 마주쳤는데 학생이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업 듣는 학생은 아니고 예전 수업을 들은 학생인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하길래 저도 같이 인사를 했는데 올해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지방직 이제 국사 만점 받고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이렇게 국사를 이게 다른 분 국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조금 쉽게 가르치는 편이에요. 공무원 국사 치고는.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막 저렇게 배워도 그 성적이 나올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특이하게 가르치기도 해요. 막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냥 그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고 조금 이제 쉽게 가르치니까 과연 저렇게 해도 성적이 나올까? 이런 의구심을 품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적은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또 고득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쉽게 해도 국사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사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과목들 뭐 계리직이라면 커밀이라든지 우군 같은 거, 그리고 일반 행정직 기술직이라면 국어라든지 영어, 그리고 전공 과목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공부를 너무 늘리려고 범위를 눌리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가는 게 좋아요. 쉽게 해서 쉽게 간다는 말이 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지 말고 대충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시험에 빈출되는 주요한 포인트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갖다 해가십시오. 해가면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좀 짧은 시간에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초반부터 이제 너무 이렇게 막 공부 범위를 갖다 늘려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정말 똑똑한 학생이라면 그걸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범한 학생들은 그 분량에 눌려가지고 결국 이제 공부를 갖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있죠. 초반에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중요한 거 중심으로 확실히 뼈대를 잡으시고, 지금 기본 강의하고 있는데 기본 강의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시시하게 느껴지는,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 좀 시시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밖에 안 가르쳐줘 이렇게 느끼실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충분히 반복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여러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숙련도를 갖다 높여 놓으시면 나중에 심화 강의 때 수가로 받아들이는 지식들은 지금 배운 내용들의 한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지식들을 받아들이려면 기본적인 뼈대가 예쁘게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 지식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가지고 이제 요 기본 강의 있죠. 뭐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어지간한 학생들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요거 이제 만만하게 보시지 말고 있죠. 요 공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 국사를 완성하기 위한 지식들이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따라와 주십시오. 요것만 확실히 마스터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심화도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저력이 생길 거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 충분히 고득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 강의만 해도 한 80점 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화까지 커버하면 어지간한 시험에서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이제 합격자들 중에서도 고득점까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우리 고려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이제 요약 정리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이제 호, 문무, 권신, 고려 왕조 500년을 갖다가 5개 마디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호문무 권신이 처음에는 되게 낯설게 들렸지만 이제는 이 그림도 그렇고 호문무 권신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안 들리죠. 충분히 익숙해지셨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요 호, 문무, 권신 5개 마디로 고려를 나누시고 각각의 이제 캐릭터들 잘 잡아주시면 고려라는 나라의 이제 뼈대, 고려의 역사 뼈대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자, 고려 이제 호문무 권신 중 이제 첫 번째 이제 호족 주도기 있죠. 호족 주도기는 고려의 이제 시스템이 짜여지는 시기라고 있어요. 고려란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나라를 갖다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이제 짜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가 짜여지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왕과 신하들이 박 터지게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쟁의 양상이 이제 크라운 마크 형태로 전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위에는 왕권이 강한, 밑에는 왕권이 약한, 중간에는 왕권이 이제 어느 정도 강했던 애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던 애들은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업적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고려의 시스템을 짜는데 큰 기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과 왕권이 강했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일명 태강성, 큰 빛이 나는 별, 태강성 3명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의 시스템이 짜여진다고 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이제 그
그 호족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끌어안았고, 그리고 끌어안는 과정에서 이제 사기쳐 가지고 이제 견제하는 방법들도 이렇게 이제 같이 제도들도 같이 이제 만들어 줬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거란 빼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또 끌어안는 정책, 그리고 이제 북진 정책들 같이 펼쳐왔던 게 이제 태조 왕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종은 왕권이 가장 강했던 왕권 강화에 미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종의 정책들은 전부 왕권 강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송종은 있지 않습니까? 요 이제 고려 초기에 왕과 신하들 간의 경쟁이 있죠. 그 피 튀기는 경쟁을 갖다 드디어 이제 마무리하고 왕과 신하들 간의 타협을 이끌어냈던 왕. 그래서 이제 고려의 시스템을 갖다 완비했던 이루었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성종. 최숙노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왕과 호족들 간의 건국 세력들 간의 대타협을 갖다 이끌어냈던 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 사이 끼어 있는 왕들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름 정도는 잡아주시면 좋죠. 태종의 이제 첫째 아들 비운의 이제 해종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종 요런 애들 살짝 거쳐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종 아들이 이제 경종이 있죠. 경종은 업적이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시정전시가라는 있죠. 첫 번째 전시가 요거는 이제 경제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강성을 중심으로 고려의 이제 시스템이 이제 짜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 성종 때 짜여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가 열리게 된다 했습니다. 이 문벌 귀족 사회는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했어요. 시간적으로는 문벌귀족사의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문벌귀족사의 때 대외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전개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외관계까지도 같이 정리한 거예요. 대내, 대외해서 이렇게 4분면이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문벌귀족사의 전반기 때는 문벌귀족사회를 갖다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뭐 제도들, 공음전, 음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도들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기득권들을 갖다 보장받다 보니까 얘들이 점점 사대화 보수화 돼 간다고 했어요. 요런 이제 사대화 보수화 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화된 보수화된 모습을 갖다 상징하는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이자겸의 난이랑 그리고 묘총의 소경촌도운동 요런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시기 때 문벌귀족 전반기 후반기 때 대외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전반기 때는 거란과 관련된 세 차례 사건, 거란 1, 2, 3차 침입이 등장해요. 거란 1, 2, 3.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기 후반기 때는 있지 않습니까? 여진과 관련된 사건이 3개 일어나요. 여진과 관련된 전투라기보다는 여진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세요. 윤강, 그리고 이제 그 이자겸의 난, 이게 여진과도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묘총의 소경촌도운동, 요것도 여진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진 1, 2, 3, 거란 1, 2, 3 해가지고 얘들끼리 구별하는 문제 빈출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기 나중에 여러분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문벌귀족기 왕들에 대해서도 꽤 깊이까지 공부를 할 건데 그 왕들을 비교하는 거는 심화의 영역이요. 근데 뼈대는 지금 잡아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 문벌귀족기 중간에 문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문벌귀족기뿐만 아니라 고려의 전성기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 왜? 너무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요. 거란과 여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고려 되게 평화로운 시기 그리고 고려의 문화가 꽃피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종 때요. 고려 전성기왕이에요. 문종 전후로 해서 문종 전기에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시스템을 짜는데 큰 기여를 했던 왕 성현하면 이제 아주 성스러운 현자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송종, 현종 얘들이 이제 문벌귀족기 이제 전반기에 고려의 시스템을 갖다 짰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종은 여기서도 봤는데 송종이 호족 주도기와 문벌귀족기에 걸쳐 있는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문벌귀족기 후반기 때는 쑥예인이라는 애들이 등장해요. 쑥예인. 이름 정도만, 두 문자 정도만 여러분이 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 이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3단계로 무너지는데 첫 번째 이 문벌귀족 사회를 무너뜨리는 금을 내는 세력이 누구냐면 무신들이요. 문벌귀족이 기본적으로 문신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던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신들의 역할들이 아무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거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있죠.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무신정변.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 100년 동안 무신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 시기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겁니다. 자, 길쭉하게 해서 10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100년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는데, 자, 전반기는, 자, 역사적 포커스가 국내에 맞춰져 있어요. 국내에. 그러니까, 무식한 무신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것들이 무식해가지고 구테타는 잘 일으키는데, 정권을 갖다가 제대로 안정되게 유지를 갖다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기, 초기에 이제 혼란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혼란기를 갖다 바로잡는 똘똘한 채씨 집안 애들이 등장하게 돼요. 채씨 집안 애들. 그래서 초기의 혼란과 이 혼란을 바로잡는 최충원과 이제 최우, 채씨 집안의 등장. 그래서 이제 국내 문제, 그리고 이 국내 문제의 해결이 이제 무신집권기의 전반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신집권기 후반부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최우가 국내적으로는 이 문제들을 혼란을 갖다 바로잡았어요. 최충원과 최우가. 근데 최우 때 가가지고 있죠. 대외적으로 문제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그 세계 역사상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넓은 제국, 광활한 제국을 갖다 건국했던 몽골이라는 나라가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우는 나름대로 이제 깡이 있는 무신 계열의 집권자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간의 대몽 항쟁이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총 이제 6차례 침략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배층들은 강화도에 짱 박혀서 이제 저항하고 민중들이 이제 밟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무신, 채씨 집안이 몰락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무신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옹건파가 있죠. 몽골랑 화해를 해버려요. 화해를 해버리면서 개경환도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버림받은 강경파 무신들이 섬에 남아서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강화도 그리고 이제 진도, 제주도를 갖다가 거쳐가지고 애들이 이제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성을 갖다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흔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시험에 등장하는 거죠. 삼별초의 항제. 이거는 이제 고려 공식적인 정부가 항복한 이후에 있죠. 끝까지 저항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신집권기 이제 후반부 중에서도 뒤쪽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이제 무신집권기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국 고려 정부는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개경환도를 하면서 육지로 돌아오면서 원나라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0년간의 이제 원간섭기, 권문세족이 주도하던 시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권문세족이 주도하던 시기는 역사적 상황에 기본적으로는 있죠. 원나라가 고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간섭을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시스템 자체도 이제 원나라보다는 한 단계 낮은 있죠. 원나라의 부마국이 돼가지고 이성육부제가 첨의부 사사체제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죠. 원이 여러 가지 이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원나라가 고려를 갖다 꾹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있죠. 원나라의 말 잘 듣는 원나라에 충성하는 있죠. 6명의 왕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얘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원나라 똘만이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6명의 충자왕들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초기의 2명의 충자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구별해달라. 나머지 충자왕들은 얘들이 개혁기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연결해서 암기를 갖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간섭기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제 그 원에 이제 간섭을 받으면서 뭐 몽골풍이라든지 고려양이라든지 이런 이제 풍속의 변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갖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00년간의 원간섭기를 지나고 나서 있죠. 원나라가 되게 빨리 망해요. 그러니까 원나라는 빨리 컸지만 동시에 또 빨리 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100년 후에 원나라가 쇠약해지고 망해가는 과정에서 자 중원에서 있죠. 중국에서 원을 갖다가 몰아내려는 중국의 정통왕조인 명이라는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명과 힘을 합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에 저항하려는 고려의 이제 개혁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민왕. 이 공민왕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1년에 야심찬 이제 반원 개혁을 갖다 추진하게 됩니다. 초기 이제 공민왕의 반원 개혁, 기철 등의 친원 세력들을 갖다 숙청을 하면서 있죠. 기존에 이제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변형되었던 제도들을 갖다 고려의 원래 제대로 되돌리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게 초기 이제 공민왕의 반원 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일련의 개혁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공민왕이 좀 운이 없었나 봐요. 이 일련의 개혁이 성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있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중국의 정통 원나라가 망해가면서
중국 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큰 도적대들이 등장해요. 홍건적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요. 그리고 이 홍건적이란 애들이 어지간한 나라보다도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얘들이 숫자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결국 고려까지 침공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홍건적의 1, 2차 고려 침입, 서경, 개경까지 빼앗기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공민왕의 이제 세력이 약해지니까 국내적으로도 흥왕사의 병 같은 게 일어나서 공민왕을 갖다 시해하려는 시도들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원나라도 고려를 또 한번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공민왕의 파트너도 노국공주도 목숨을 잃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공민왕이 이제 중간에 이제 대내적으로 외적으로 시련을 갖다 많이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시련 이후에 공민왕이 다시 한번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잡고 2차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2차 개혁의 특징은 뭐냐면 공민왕이 이제 1차 개혁 때는 노국공주라는 정치적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국공주가 여기서 이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신돈이라는 요승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라는 정치 세력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사대부 이런 애들이랑 손을 잡고 일련의 개혁을 갖다 추진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 개혁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이제 신돈을 질투해서 신돈을 제거해버리고 있죠. 세력이 약해지니까 공문세족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반발해서 공민왕이 결국에는 시해되는 모습, 시해되면서 공민왕의 개혁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결과를 갖다 남겼던 거예요. 공민왕이 남긴 결과가 뭐냐면 신진사대부라는 정치 세력인 거예요. 정치 세력. 얘들이 공민왕이 죽고 나서도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있죠. 얘들이 고려의 마지막 주도권을 쥐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공민왕 죽은 이후 신진사대부는 세력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파트너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얘들이 똘똘하고 정치적 이상, 방향성, 지향점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물리력이라든지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권력이.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새롭게 이제 고려 말에 있지 않습니까?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이 우왕 때 왜구들을 갖다 물리치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힘들을 갖다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도전에 있지 않습니까? 요 신흥 무인 세력 중 하나인 이성계를 갖다 꼬셔가지고 요동정벌이라는 사건에서 위화도해군에서 둘이 이제 결국에는 결합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최고 집권자였던 최영가 그리고 이제 우왕을 갖다 쫓아내고 집권해서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은 신진사대부가 고려를 바꾸어 가는데 그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노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온건파. 이 둘이 경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얘들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 일파랑 결합했던 애 있죠. 혁명파의 정도전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 조선을 갖다 건국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한 은건파 사대부들은 향촌으로 이제 짱 박혀서 조선의 사림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 또 형성하게 될 거고요. 자, 고려의 이제 정치사가 이제 이렇게 문무권신에서 5개 마디로 이제 전개가 돼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고려와 관련된 연도 감각을 잡아드릴게요. 고려 연도 감각. 우리 후삼국 시작됐던 해가 몇 년도라고 알려드렸어요. 이게 막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 선제에서도 한 번씩 소개가 되고 암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암기를 해달라고 있습니다. 후삼국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후삼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한 게 900년이에요. 900년. 연도가 너무 깔끔하게 예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암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 바로 그 다음에 901년. 그러니까 근데 고려가 몇 년도 그 건국이 됐는지는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후삼국 시기에 건국됐다. 그리고 순서가 후고구려 다음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굳이 하고 싶다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궁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거죠. 자기가 믿었던 왕건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측근한테, 자기 오른팔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배신당하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18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1호부터 플러스 18년. 그러면 이제 36년이죠. 36년에 신금이 또 한번 플러스 18, 18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금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36년이 후삼국이 이제 통합됐던 해라고 보시면 돼요. 후삼국이 통합. 고려가 후삼국을 통합했던 해입니다.
근데 이 연도들이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략 이제 뭐 900년 후삼국 시기가 시작되고 대략 한 30년 정도 얘들이 경쟁했다. 이런 느낌으로 암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전근대는 연도를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근현대는 연도가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는 연도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건 제가 암기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전근대는 그렇게 안 중요해. 대략 이제 후삼국이 900년이다. 이 정도 알면 돼요. 연도 감각, 세기 감각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삼국의 고려의 5개 마디와 관련된 연도 감각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70년이라는 연도, 고려는 70년이라는 연도를 암기를 해 주십시오. 70년도. 고려. 려자가 여자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 기읍 이용해서 70년. 고려 70년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의 연도 감각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호족 주도기가 크라운 마크로 생겼다고 했죠. 이 호족 주도기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왕과 신하들 간에 가장 박 터지는 있죠.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 왕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광종이었죠. 광종. 이 광종을 중심으로 연도를 잡을게요. 970년 경을 광종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970년 전후로. 그 다음에 문벌귀족기 있죠. 문벌귀족기 전성기왕이 누구예요? 전성기왕. 별로 존재감은 없지만 전성기왕 누구예요? 문종이죠. 문종. 문종이 지금 1070년 전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1070년. 제가 가로치고 연도를 표시해 놓은 거는 이게 정확한 연도가 아니라 전후예요. 전후. 광종이 이 전후로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70년 전후로. 문종이 1070년 전후로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대략적인 연도예요. 연도 감각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는 있죠.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예요. 무신집권기가 시작이 1770년 무신정변이 등장합니다. 이건 정확하네요. 그 다음에 이 무신집권이 정확하게 예쁘게 100년으로 갑니다. 무신집권기에 끝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개경환도예요. 개경환도가 언제 일어나냐면 1270년이에요. 1270년. 그 다음에 이 건문세조, 친원 세력이 주도했던 시기 있지 않습니까? 원간섭기가 또 100년을 갑니다. 대략. 왜? 공민왕이 집권하고 개혁하던 시기, 공민왕 후기 개혁 무렵이 1370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년 정도 마디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호족주도기 중심에 광종이 1970년, 그리고 문벌귀족기 중심에 끼어있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문종이 1970년 전후, 그리고 무신집권기가 1170년부터 1270년까지 100년. 그 다음에 이 권문세족기가 공민왕 개혁까지 또 한 10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암기를 하면 있죠. 연도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게 대략 맞다 틀렸다 이게 가능한 연도다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뭐 다른 이제 다른 외국 역사와 관련된 영화를 봤을 때도 있죠. 저 어떤 연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는데 이게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암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마지막에 이제 고려 제도사.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는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책 결정 시스템과 정책을 갖다 집행하는 기구를 구별해야 되는데, 정책을 결정할 때는 뭐 중앙에 왕이 있는데, 왕이 고려 때는 존재감이 좀 약해요. 그냥 지워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이라는 기구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중서문화성, 그리고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중추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개 기구가 중심이 돼서 이제 정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기구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 중서문화성의 제신가 있지 않습니까? 중추원의 추신이라고 불리는 고위 관리들을 갖다 중심으로 한 제추에 의해서 국가의 중대사들이 대부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 집행하는 기구의 중심에 있는 게 상서성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달려 있어요. 육부. 그래가지고 얘들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두 개의 성,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리고 밑에 딸려있는 육부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우리는 이성육부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왕따를 시키고 이름 붙일 때는 요 두 개를 갖다 중심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책이 결정되고 이렇게 집행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책 결정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왕이라든지 혹은 이제 관리들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고려에 이제 대간이라는 애들이 등장하죠. 대간이라는 애들. 그 대간은 이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있죠. 어사대라는 관리를 갖다 감찰하는 기구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대간이라는 기능을 갖다 구성하고 왕이라든지 뭐 권력 있는 신하들 얘들을 갖다 견제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원에 있지 않습니까? 도단위를 갖다 중심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오도양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오도양계라는 시스템. 두 개의 군사적 요지를 갖다가 이제 양계, 동계, 북계 이렇게 부르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일반 행정구역을 오도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단위의 지방관들, 도지사급들은 이름을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도를 관할했던 도지사는 안찰사라는 애들이 있었고 양계를 관할했던 애들은 병마사라는 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 확실히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려의 지방정구역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쉽지만 빈출되는 지식 중에 하나가 고려는 있죠. 속군이 많았다. 속군, 속현이 많았다. 주군, 주현이 많았다. 속군, 속현이 대부분이었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도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 그 도시는 누가 다스렸냐? 향리들이 다스렸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요게 시험의 정답 포인트로 정말 빈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군사제도는 이제 중앙과 지방을 항상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지방을. 중앙은 있죠. 2군6위에요. 2군6위. 그 다음에 지방은 있죠. 오도 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도는 주영군이, 양계는 추진군이 이렇게 지켰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좀 특수 군사기구 중에 뭐 중방이라든지 뭐 이런 기구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기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고려와 관련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지식의 뼈대를 갖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핵심이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요. 한 80% 7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도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지식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왕조 500년과 관련된 요약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들어갈게요. 조선 강의 바로 연결해서 들어갈게요. 1시간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쉴까요? 화장실 가는 학생이네요. 그럼 5분만 쉬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